어느 날 뉴스를 보다가 핵실험 소식을 접하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도대체 누가 처음 이 끔찍한 무기를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에 숨어 있는 핵무기들. 그 뒤에는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국가 간 배신과 음모가 얽혀 있습니다. 놀라운 건 동맹국끼리도 서로를 속이고 기술을 훔쳤다는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핵무기 탄생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1938년 독일의 한 연구실에서 시작됐어요. 독일 과학자들이 원자를 쪼개면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바로 핵분열이었죠. 그때만 해도 이 발견이 인류 역사를 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순수한 학문적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였으니까요. 상황이 급변한 건 아인슈타인이 미국 정부에 편지를 보내면서부터였습니다. 경고를 받은 미국은 즉시 핵무기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그 유명한 맨해튼 프로젝트가 이때 탄생했죠. 미국은 여기에 당시 GDP의 거의 2%에 달하는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과학자들도 함께했지만 독일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독일도 자체 핵 개발을 진행했지만 미국만큼 대규모는 아니었죠. 만약 독일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1945년 7월 포츠담에서 트루먼과 스탈린, 처칠이 만났습니다. 전후 독일 문제를 논의하던 중이었죠. 그때 트루먼은 뉴멕시코 트리니티 핵실험 성공 소식을 전달받았습니다. 인류 최강의 무기가 완성된 순간이었어요. 트루먼이 스탈린에게 이 무기를 일본에 사용하겠다고 말했을 때 스탈린은 겉으로는 침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분노했습니다. 사실 스탈린도 이미 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고 미국 내부에 첩자까지 심어놨었죠. 그해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2개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항복했지만 이제 전 세계가 이 기술을 차지하려는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어요. 평화를 위한 무기가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된 셈이었죠. 소련은 1940년대 초부터 핵 연구를 해왔습니다. 미국의 일본 핵 공격을 보고 개발 속도를 급격히 높였죠. 미국에 심어둔 스파이들로부터 정보를 얻었지만 이중 스파이 가능성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잡은 과학자들을 활용해 독자 연구도 병행했습니다. 승자가 패자의 기술까지 흡수하는 냉혹한 현실이었죠. 놀랍게도 소련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성공했습니다. 1949년 카자흐스탄에서 RDS-1이라는 이름으로 첫 핵실험을 마쳤어요. 미국의 독점은 불과 4년 만에 끝났고 냉전의 본격적인 핵 군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세 번째 핵 보유국은 영국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국이 미국보다 먼저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1940년부터 튜브 알로이즈라는 이름으로 핵무기 개발에 착수했고 나치에서 탈출한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았죠. 문제는 2차 대전으로 자원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를 미국에 넘기고 맨해튼 프로젝트에 합류했어요. 당시 퀘벡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이 협정에 따르면 핵무기 완성 후 미국과 영국이 기술을 공유하기로 돼 있었죠. 그런데 미국이 일본의 핵을 사용한 뒤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은 협정을 일방적으로 깨고 영국과의 기술 공유를 거부했습니다. 배신당한 영국은 독자 개발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죠. 동맹국 사이에서도 이런 냉혹한 계산이 벌어졌던 겁니다. 다행히 영국은 이미 상당한 연구 기반을 갖췄고 전 세계 우라늄 공급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1952년 호주 근해 몬테벨로 제도에서 허리케인 작전으로 첫 핵실험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소련이 1949년 예상외로 빨리 핵무기를 개발하자 미국은 즉시 차원이 다른 무기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수소폭탄이었죠. 일반 원자폭탄이 핵분열을 이용한다면 수소폭탄은 핵융합을 이용합니다.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과 똑같았어요. 태양의 에너지를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재현한다니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었습니다. 맨해튼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오펜하이머 같은 과학자들은 수소폭탄 개발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인류에게 너무 위험하다는 이유였죠. 그럼에도 트루먼 대통령은 개발을 승인했고 1952년 미국은 아이비 마이크라는 첫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위력은 나가사키 폭탄보다 무려 450배나 강력했어요. 소련도 1953년에 RDS-37이라는 수소폭탄을 개발했고, 영국은 1957년 그래플 작전으로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세 강대국 모두가 인류를 여러 번 멸망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네 번째 핵 보유국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맨해튼 프로젝트에 몇몇 과학자를 파견했고 2차 대전 후에는 이스라엘과 협력해 핵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평화적 에너지 활용에 집중했지만 수에즈 위기와 미소 긴장 고조를 보며 독자적 억제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드골 대통령은 프랑스가 진정한 강대국이 되려면 핵무기가 필수라고 선언했습니다. 나토와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도 원했죠. 프랑스는 가봉과 마다가스카르에서 우라늄을 공급받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황에서도 과학자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어요. 1960년 알제리 사하라 사막에서 저부아즈 블레라는 이름으로 첫 핵실험에 성공했고 1968년엔 수소폭탄까지 개발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억제력으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처음엔 소련으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았는데 소련이 중국을 유용한 동맹국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후르시초프가 서방에 온건하게 접근하기 시작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오쩌둥은 이걸 진정한 공산주의 원칙 위배라고 비난했어요. 이로 인해 중소 관계에 균열이 생겼고 결국 소련은 중국 핵 프로그램 지원을 모두 중단했습니다. 동맹국 사이에도 이데올로기 차이가 갈등으로 번진 셈이었죠. 중국은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이라는 내부 혼란에도 놀라운 속도로 핵 개발을 계속했습니다.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서 1964년 신장 위구르 로프노르에서 596 프로젝트라는 첫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했어요. 더 놀라운 건 불과 32개월 후인 1967년경 수소폭탄까지 실험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핵 분열에서 핵 융합폭탄으로 전환한 가장 빠른 기록이었죠. 여섯 번째 국가는 이스라엘인데 좀 특별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확히 언제 얼마나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정보 유출로 실상이 드러났습니다. 1950년대부터 프랑스와 핵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했고 프랑스는 이스라엘이 네게브 사막에 비밀 핵시설을 건설하는 걸 도왔어요. 1963년 케네디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에 우려를 표명하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미국이 시설을 검사해서 평화적 목적인지 확인하겠다고 요구했죠. 이스라엘은 미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지연시키면서 실제로는 무기를 만드는 지하시설을 숨긴 채 제한적 검사만 허용했습니다. 벤구리온 총리는 핵무기 획득에 집착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가까운 동맹국이 아니었던 미국과 갈등을 빚기도 했죠. 케네디의 후임인 린든 존슨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막는데 훨씬 덜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서 1967년경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이 완료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결정적 폭로는 1986년에 나왔습니다. 디모나 핵연구센터에서 일했던 기술자 모르데카이 바누누가 이스라엘을 떠나 영국 언론에 엄청난 양의 사진과 문서를 유출한 겁니다. 바누누는 로마에서 모사드 여성 요원에게 유혹당해 납치됐어요. 데이트하러 간다고 생각했는데 체포돼서 이스라엘로 송환됐고 비공개 재판에서 간첩 및 반역죄로 18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의 폭로로 이스라엘이 수소폭탄까지 개발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걸로 분류되지만 실제로는 중동 유일의 핵 보유국이라는 게 정설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도입니다. 인도도 다른 나라처럼 2차 대전 후 주로 파키스탄과 중국으로부터 억제와 보호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봤어요. 연구는 1940년대 시작됐지만 완료하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1962년 중국과의 국경전쟁에서 패배한 후 개발 속도가 빨라졌죠. 인도는 처음엔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을 하고 있었고 캐나다와 미국 같은 나라들로부터 원자로를 공급받으면서 비밀리에 이를 무기 개발에 활용했습니다. 첫 실험은 1974년
실험은 라자스탄 사막에서 웃는 부처라는 암호명으로 이뤄졌는데 이를 평화적 핵폭발이라고 불렀어요. 이 실험은 전 세계적으로 큰 비난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인도가 평화적 목적으로 제공받은 캐나다 원자로를 사용했고 핵 확산 금지 조약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도는 기술을 완전히 무기화하는 걸 의도적으로 자제했습니다. 대부분의 인도 정치인들이 실전 배치 가능한 핵무기 제조에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1998년에 들어서야 인도는 본격적인 핵무기 실험을 재개했고 여러 차례 연속 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 지위를 확실히 했습니다. 인도의 핵무기는 주로 중국과 파키스탄을 겨냥한 억제력으로 기능하고 있어요. 8번째로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정말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 우라늄 매장량을 보유했는데 이건 핵무기의 핵심 재료죠. 미국, 영국, 프랑스, 잠재적으로는 소련과 이스라엘에게도 우라늄을 공급해왔어요. 남아공은 1960년대와 70년대 나미비아와 앙골라에서 소련의 영향력이 확산되는 걸 보고 무기 개발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아파르테이트 정권은 전 세계적으로 비난받고 있었어요. 남아공은 정치적으로 고립돼서 보호해줄 동맹국이 많지 않았죠. 1977년 칼라하리 사막에 실험시설을 만들고 폭탄을 터뜨리려 했는데 소련 위성이 이를 발견해서 미국에 보고했어요. 국제적 압력으로 1979년 실험이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 위성이 인도양의 남아공 통제 지역에서 2번의 섬광을 감지했는데 이를 벨라 사건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과 남아공이 공동으로 실시한 핵실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남아공이 이스라엘의 무기 실험을 허용하는 대신 자국 프로그램을 위한 연구 자료를 얻었을 것으로 추정돼요. 당시 아직 완전한 무기를 보유하지 못했던 남아공은 1980년대 중반까지 히로시마급 핵폭탄 6개를 제조했는데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1990년대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필요가 사라졌고 아파르트헤이트 정권도 종료됐어요. 남아공은 다음 정부의 핵무기를 넘기는 걸 두려워해서 역사상 최초로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해체하고 폐기한 나라가 됐습니다. 9번째는 파키스탄입니다. 파키스탄은 1970년대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핵 개발을 시작했어요. 1971년 최대 라이벌인 인도가 동파키스탄을 방글라데시로 독립시켜버렸죠. 당시 총리 알리 부토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도가 폭탄을 만들면 우리는 풀이나 나뭇잎을 먹을지언정 반드시 우리도 하나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파키스탄 핵 개발의 핵심 인물은 압둘 카디르 칸이었습니다. 네덜란드 핵시설에서 일하면서 우라늄 농축 방법에 대한 극비 정보를 훔쳐서 파키스탄으로 가져왔죠. 또한 중국의 상당한 도움도 받았는데 중국이 인도라는 경쟁자에 맞서 또 다른 동맹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파키스탄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막기 위해 별로 노력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파키스탄의 능력을 과소평가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파키스탄이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맞선 핵심 동맹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 동맹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죠. 1998년 인도가 5개의 핵탄두를 연속으로 폭발시켰는데 이 중엔 수소폭탄도 포함돼 있었어요. 파키스탄도 몇 주 후 발루치스탄 라스코 산맥에서 지하폭탄 5개를 연속 폭발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신 핵 보유국이 된 거죠. 인도는 선제 불사용 정책을 운영해서 억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국의 핵무기가 사용될 경우에만 보복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파키스탄은 선제 사용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더라도 필요시 인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앞서 언급한 압둘 카디르 칸은 파키스탄 핵 프로그램의 아버지로 불리는데 2004년에 충격적인 자백을 했습니다. 북한, 이란, 리비아에 핵무기 기술을 불법 판매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들 국가 모두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제대로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 우려가 제기됐죠. 마지막 10번째 국가는 북한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핵무기가 자신의 정권 생존을 보장하고 세계의 힘을 과시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1950년대부터 오랜 라이벌인 한국과 미국을 억제하기 위해 핵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소련이 처음엔 평화
평화적 에너지 목적으로 핵 연구시설 개발을 도왔습니다. 많은 북한 과학자들이 소련에서 훈련을 받았죠. 중국과 소련은 북한의 무기 개발 지원 요청을 거부했고 1970년대부터 북한은 자체적으로 대규모 천연 우라늄 매장지를 활용해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1980년대에 미국은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무기 제조에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어요. 1990년대에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했지만 비밀리에 무기를 개발하면서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검사를 지연시켰습니다. 1994년 미국은 북한에 경수로를 제공하는 대신 제안했습니다. 무기 제조가 매우 어려운 원자로로 교체하겠다고 했죠. 북한은 처음엔 이 거래에 동의했지만 양국 간 신뢰 부족으로 2002년에 결국 결렬됐어요. 미국이 북한의 비밀 우라늄 농축을 문제 삼자 북한은 공식적으로 핵 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하고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2005년 김정일이 기능적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듬해 2006년 10월에 첫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비록 그 위력이 0.5킬로톤으로 매우 작아서 전문가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어요. 2009년 김정일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훨씬 더 강력한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려 2013년엔 세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2016년과 2017년엔 첫 수소폭탄까지 실험했어요. 지금까지 자체 핵무기를 제조한 10개국이 있지만 동맹국의 핵무기를 보관하고 있는 나라는 훨씬 더 많습니다. 냉전 시기 보호와 억제를 위해 미국은 여러 나라에 핵무기를 배치했어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그리스, 덴마크, 그린란드,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캐나다, 모로코, 푸에르토리코에 배치했죠. 현재도 미국의 핵무기는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에 남아 있습니다. 소련도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상당량을 보관했는데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있었고 나머지는 벨라루스와 카자흐스탄에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소련 붕괴와 함께 철수되고 해체됐지만 2023년 러시아는 다시 벨라루스에 약 130개의 핵무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국제적 압력이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여러 국가들도 있어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스웨덴, 루마니아, 알제리, 리비아, 이라크가 포함됩니다. 이란, 이집트, 시리아, 대만, 일본 등도 포함되죠.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가장 가까운 다음 국가로 널리 추정되지만 경쟁국인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유일한 핵 보유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를 막는 데 매우 적극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지도자 무함마드 빈 살만은 이란이 핵무기를 얻으면 자국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일본은 원한다면 매우 쉽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국가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가장 진보된 핵에너지 기술과 대량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죠. 하지만 현재는 평화주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도 개발 완료에 매우 가까워져서 인프라와 기술을 구축했지만 흥미롭게도 멕시코가 라틴 아메리카 전체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기로 동의하는 조약을 제안했어요. 이 지역의 모든 국가가 결국 서명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태평양을 포함하는 라로통가 조약, 아프리카 대륙을 포함하는 펠린다바 조약,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세미팔라틴스크 조약,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방콕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모든 군사활동을 금지하는 남극 조약과 같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실험하지 않기로 동의한 유사한 조약들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조약들이 유용하긴 해도 대부분의 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잠수함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닷속 어디든 비밀리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는 국가의 발사 시설이 완전히 파괴되더라도 잠수함이 보복할 준비를 하고 있고 공격이 불가능하니까 가장 강력한 억제력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1979년 벨라 사건에서 본 것처럼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눈에 띄는 과정입니다. 1970년대에 구름에 가려진 인도양 한가운데서 일어난 아주 작은 폭발조차도 미국 위성에 포착됐죠. 오늘날 위성의 정교함을 고려하면 감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잠수함이 대서양 바닥에서 폭발했을 때에도 미국 해군은 여전히 그걸 감지했어요. 따라서 세계가 모르는 비밀 핵 프로그램을 갖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완료한 10개국이 있고 더 많은 국가가 목록에 추가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에요. 이처럼 핵무기의 역사를 살펴보면 단순한 기술 개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치에 복잡한 역학 관계가 얽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국의 지도자들이 내린 결정 하나하나가 전 세계의 안보 환경을 바꿔놨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앞으로 핵무기를 둘러싼 세계 정세는 어떻게 변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